안녕하십니까. 부채도사 금복현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렇게 경기도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으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부채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통달했다는 뜻으로 부채도사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뭐 부채를 가지고 무슨 조화를 부린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부채를 만들거나 또 부채에 대한 역사라든지 부채에 대한 다양한 것을 통달했다 해서 부채도사라는 칭호를 받게 됐고요. 경기도 2000년 공예 분야의 으뜸이로 지정됐습니다. 임창열 도지사 때 해준 겁니다. 한번. 부채의 뭐 역사라든지 또 부채의 종류, 뭐 복잡한 이야기는 재미없죠. 그래서 오늘은 또 그래서 부채와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채에 그 시가 얽힌 그런 이야기, 시. 오늘 무더운 여름인 단오가 되면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오에는 부채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단오 부채가 최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역사가 오래된 깃털 부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독수리의 꼬리로 만드는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오래된 거예요. 부채 깃털이 많이 부스러졌죠, 이렇게요. 그래서 좀 독수리의 꼬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날개가 좀 겁칩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의 비슷한데 좀 넓죠. 이건 부엉이 꼬리입니다. 날개보다는 꼬리가 부채 만들기가 좋습니다. 꼬리가 넓기 때문에 또 판판하고요. 요 부채는 백조의 깃털입니다. 그래서 백우선이라고 합니다. 흰색이고 고은이라고도 하고 백조라는 새 있죠. 그거의 꼬리로 날개, 이건 날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부채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꼬리는 되게 이제 좀 판판한데 날개는 좁고, 그래서 이제 제갈량이 주로 이제 이런 백우선 가지고 삼국지에 보면 등장하지요. 이런 부채고요. 자, 이 접는 부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접는 부채의 집입니다. 부채집이요. 근데 이거 종이로 됐어요. 종이가 얼마나 좋은지 가죽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질기고 이렇게 상태가 좋습니다. 이거 한 25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죽 부채집이 질기고요. 이 종이는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부스러져서 이렇게 좀 됐습니다만은 이 고리가 아주 이게 굵직하지요. 이 고리가 굵을수록 연대가 오래된 겁니다. 고리가 굵을수록, 그리고 각이 졌습니다. 이렇게. 이걸 사복이라고 하는데, 요 고리는 환이라고 그러고, 요건 사복 머리, 요건 사복. 그래서 이 부채에도 이 명칭이 많은데요. 요렇게 폈을 때에, 요 밑에 요 부분을 군환이라고 그래요. 군환. 임금의 눈이다. 그래서 군환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한 250년 된 부채인데, 이렇게 곡선이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밑에가 오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이에는 그 기름을 먹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스러지는 거예요. 기름이 안 먹인 종이는 5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이렇게 부스러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부채집이, 우리 선조들이 부채를 얼마나 아꼈는지, 고급 부채는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아주 이 대가리가 굵죠. 거의 뭐 250년, 300년 가까이. 왜냐하면 여기 그 당시 사람들의 그림이 있었기, 수은 유덕장이라는 분의 대나무 그림이 붙어 있던 부채자루입니다. 대나무 그림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림이 비싼 그림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접었다 폈다면 그림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표구를 해놓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곡선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 쏙 들어가고 배가 부르고 이렇게. 그리고 오칠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요. 이런 것들은 또 달라요. 여기가 둥글면서도 여기는 또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만든 사람의 솜씨나 이걸 가진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요건 좀 날씬하고요. 예. 그리고 요 부채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그 문양이 있어요. 이렇게요. 대나무가 문양을 넣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좁아요. 좁아서 가지고 다니기 아주 좋은 거죠. 이렇게 쥐고 다니기에 쥘부채라고도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떼서 따로 표고를 해놓고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새로 구입한 부채인데 이게 1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상태가 좋아요. 요 집 속에 딱 들어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한 거죠. 보세요. 종이도 이렇게 깨끗하고, 이제 여기 오칠이 돼 있고요. 여기는 그 뒷면이고 이쪽은 앞면인데 여기를 선면이다. 부채의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선면. 네. 선면. 그리고 여기 고리는 대개 신주나 유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0년 된 거지만은 이렇게 상태가 깨끗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요 뒷면 뒤에는 그 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칠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 대나무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점이 있습니다. 얼룩얼룩 점. 예, 이거는 그래서 반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죽 칠 접선. 예, 바람이 아주 참 잘 나죠. 예, 이렇게 더운 여름에 부채 하나 손에 들고 모시적삼 탁 걸쳐 입고 외출을 하면은 옛날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나면 이렇게 그늘도 그리고 가리고 거북한 상대만 나면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 정자나무 밑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으면은 신선이 따로 없는 거죠. 예. 선풍기나 이런 걸 들고 다니면 붙일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이 아무리 좋아도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는 없고 이 부채는 간편하게 이렇게 접어서 딱 들고 다니면은 또 멋도 있지 않습니까? 손이 허전한데 딱. 요거는 일본 부채예요. 일본 전문 부채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살이 30개, 40개, 50개짜리 있었습니다. 50개면 100번을 접어야 100접선인데 요거는 10개밖에 안 돼요. 살이 10개. 여기가 구멍이 황 뚫어져 있죠. 예. 요거는 일정 시대 때에 일본 사람이 시를 쓴 부채입니다. 이렇게 살이 간편해서 여기가 황 뚫려 있는데 또 나름대로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바람은 우리 부채가 훨씬 더 잘 납니다. 종이도 이것도 두 겹으로 했어요. 두껍고. 예, 우리 한지는 얇아도 질기고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오늘 이렇게 대나무 그림을 그렸어요. 합죽선에. 그리고 시를 하나 탁 썼는데 대나무로 만든 부채에 대나무 그림이 묵죽이 탁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건 감상하면은 시원하죠. 그림만 봐도. 이제.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선면에다가도 오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물로 대나무 그림을 그리는데 이 대나무 그림이 바람에 휙 한쪽으로 날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풍죽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풍죽, 바람 풍자를 써가지고 풍죽. 예, 그래서 부채 속에 있는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시 한 수 탁 간단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요거는 아주 작아요. 요거는 아주 작죠? 예, 크기가. 그래서 요건 여성용입니다. 사실은. 예, 기생들이 썼던 부채, 여성용. 원래는 접는 부채는 여자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만이 쓸 수 있었고 외출할 때 남자가 썼는데 우리나라가 개화되면서 한 100년 전에 구한말 때에 외국인들이 부인들, 알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부인이 오면서 여자들이 손에 접는 부채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선진국인 외국에는 이런
접는 부채를 여자들도 드는데 왜 우리는 못 들게 하느냐? 기생들이 이제 그 고관대적들하고 주로 상대했지 않습니까? 또 벼슬아치들하고 선비들하고 상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빨간 부채라든지 이렇게 작은 거, 그래서 기산 풍속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기생이 빨간 접는 부채를 들고 이렇게 그림에 나옵니다. 자, 요 부채는 초종 김상옥 선생님이, 여기 보면 초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종 김상옥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의 시를 부채에다가 썼습니다. 이렇게. 초정 선생님은 서해 가면서 또 그림도 좀 그리시고, 그분이 이제 시인이죠. 시조 시인. 초정 김상옥 선생님. 그분은 골동가게도 하셔서 골동품도 아주 좋아하셨는데, 이분은 글씨를 그렇게 잘 쓰셨어요. 다양한 글씨를. 예소체도 잘 쓰시고 초소도 잘 쓰시고, 그래서 이분이 부채에 대한 시도 쓰셨습니다. 한쪽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학의 날개라 하자, 이게 합죽선을 그렇게 표현한 시도 있습니다. 초정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그림이라든가 그분의 글씨가 가끔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자, 이 부채는 약천남구만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쓴 거예요. 부채에다가. 약천, 호가 약천이고요. 약천, 여기 약천이라고 돼 있죠. 약천, 여기에는 약천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분 호만 쓴 거예요. 글씨도 아주 명필이죠. 영의정까지 지낸 분이에요. 한 300년 전. 이분이 홍성 분이었고요. 이분이 벼슬을 마치고 홍성 거북이 마을에 구항면 내현리 거북마을에 사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초가집이 남아있어요. 생가가. 근데 왜 그 호가 약천이냐 그러면은 그 집 뒤에 샘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샘이. 우리는 좋은 물이 나는 샘물이 나는 데를 약수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천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이 나오는 샘, 약천, 그 남구만. 거기에도 샘이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있었던 샘터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요 근래에. 그래서 그분의 글씨인데 아주 글씨도 잘 썼고, 이분 시가 그 유명하죠.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짖는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르느냐, 제 너머 살에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그 재촉하지 아니하고, 소치는 아이 보고 빨리 일어나서 밭 갈아라 이러지 않고,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르느냐, 제 너머 살에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그 아주 여유롭고 유유적적한 그런 시를 남긴 유명한 약천남구만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의 그 제가 간찰도 하나 구했습니다. 편지를 간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강진사 댁으로 보낸 거예요. 여기 강진사 댁으로 보낸 편지. 여긴 봉투였고요. 여긴 편지인데 여기 보면은 수결이라, 여기는 구만이라고만 됐습니다. 약천 남구만인데 구만. 그리고 요 봉투에는 요거 이제 뜯어보지 못하게 여기다가 봉인처럼 수결을 했습니다. 수결은 사인이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사인이 발달했는데 이걸 수결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수결이 아주 재밌게 딱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아주 명필이죠. 이게 약천남구만 선생님의 편지. 자, 어느 그 선비가 그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요, 어느 주막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주막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가 아주 삭삭하고 예쁘고 상냥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정이 들어가지고 며칠 묵게 됐습니다. 과거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떠나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부채에다가 시를 하나 적어서 줬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도
선비들은 부채를 들고 다니다가 먼지도 가리고 바람도 막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울 때 바람을 막으면 참 좋지요. 부채가 꼭 바람만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선비가 부채에다가 시를 하나 써서 그 아가씨에게 줬는데, 한겨울에이기 때문에 한겨울의 부채를 선물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를 향해 불타는 가슴이 온이올 염천보다 더 뜨거우니 이 부채로 타는 가슴을 식혀달라고 이 부채를 준다. 이런 편지를 부채에다 써서 남기고는 이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 부채의 시를 받은 이 아가씨는 부채를 쳐다보면서 그 시를 외우고 또 외우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꼭 과거에 급제하라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선비가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고을에 원님을 맡아서 가게 됐는데, 한 고을에 사또가 돼서 그 고을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밖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한번 들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부채를 하나 내놓는데 자기가 들고 다니던 부채를 내놓는 거예요. 부채를 펴보니까 자기가 써준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우리 여동생이 당신이 찾아주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그냥 죽었다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것을 사또에게 이 부채를 보이라고 해서 내가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 사또는 그걸 보면서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가 써준 부채를 보면서 후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황진이가 들었어요. 그 황진이가 듣고 시를 하나 남겼습니다. 여름에 선물 부채를 잠깐 생각하니 가슴에 타는 불을 끄라고 보내었나. 눈물로도 못 끄는 불을 부채인들 어찌 끄리요. 황진이가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 여자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남겼지만 대신 황진이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시를 남겼습니다. 황진이는 기생이라고 하지만은 아주 시인이었죠. 유명한 시인이었고 또 고관대작들과 많은 시를 주고받아서 여류 시인가로서 시가 유명하죠. 그래서 임재백호라는 사람이 시인이 그 황진이를 흠모했습니다.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호 임재라는 분은 나주 사람이었는데 나주에서 이제 과거의 시험을 봐가지고 급제를 했는데 임금이 내 소원이 뭐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늦게 해서 과거의 시험을 봤습니다. 늦은 나이에 과거의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임금이 특별히 장원급제를 한 백호 임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 소원은 송도 사또로 부임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송도로 왜 송도로 보내느냐면은 송도에는 그 유명한 황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진이를 찾아갔더니 황진이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럼 무덤이 어디냐? 그 무덤을 물어서 찾아갔더니 무덤에는 잡초만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다가 술을 한 잔 따라서 붓고 자기가 한 잔 마시면서 자기 가지고 있던 부채에다가 시를 하나 남겼습니다.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는다 누웠는다.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잔잡고 권할이 없으니 이를 슬퍼하노라. 그 시를 쓰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전국에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정궁궐의 그 궁녀들도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임금이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아주 구성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궁녀를 불러가지고 그게 무슨 노래냐. 백호 임재라는 사람이 황진이를 흠모해서 이런 시를 남기는데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전국에 지금 방방곡곡에
유행이 됐습니다. 옛날에도 가요처럼 그렇게 유행이 된 건가 봐요. 그래서 임금이 그래? 그럼 그 노래 한번 들어보자.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는다 누웠는다.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잔잡고 거날이 없으니 이를 슬퍼하느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또로 임명은 했는데 자기에 대한 그리움은 하나도 없고 죽은 황진이를 그리워해가지고 그런 시를 남긴 것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한마디 한 거죠. 옛날에 임은이잖아요. 임금이어야 돼요. 그래서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거기서 임은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천만리 머너먼 거래 고운님 여의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 울어밤길 옛노라. 천만리 머너먼 길에 고운님 여의없고 그 고운님은 임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왕방연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옛날에 님은 임금이어야 되는데 황진이를 그리워서 했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말썽이 돼서 임제백호라는 사람이요 그 사또에서 잘렸어요. 목이 잘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임제백호가 지은 황진이를 사모하는 그 시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채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적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풍류를 한번 읊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부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